예, 오늘 여러분들 어차피 이제 저를 이제 보러 왔는데 뭐 기본적인 거 이런 거 배우러 오시지는 않았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수물건 중에서 예, 조금 좀 여러분께 쉬우면서도 좀 뭔가 특수물건을 통해서 내가 경매를 하면 뭔가 좀 큰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좀 심어드릴 수 있는 예, 그런 내용의 물건들을 좀 엄선해가지고 아주 쉽게 어렵지 않게 예, 그렇게 한번 그 강의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준비한 그런 그 내용들은 여러분들 뭐 이렇게 막 대지만 입찰, 그다음에 건물만 입찰, 뭐 대지권 미등기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특히 이제 건물만 입찰, 뭐 철거 판결 확정돼 있음, 뭐 이런 식의 기재가 돼 있으면 절대로 여러분들 입찰들 안 하실 거지 않습니까? 아예 관심이 없죠. 예, 그런데 이런 건물만 입찰 같은 경우도 꽤 알찬 수익을 낼 수 있는 거 이런 실전 사례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진행들을 하고 예, 그리고 건물만 이렇게 감정평가돼 가지고 건물만 낙찰받았는데 토지를 공짜로 취득할 수 있다? 이거 엄청나겠죠. 예, 그런 것들 물론 이제 그런 뭐 구체적인 노하우나 이런 부분들은 저기서 저희 이제 특수물건반 강의 통해서 이제 여러분 배우시면 되겠는데 그런 유형들로 이렇게 이러이러한 법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해결을 해가지고 수익을 내는구나 이런 정도까지는 개괄적인 것들 예, 이런 것까지는 예,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이게 해야 될 것들이 되게 많구나. 옛날에 그냥 무시했던 이런 것들 속에서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겠구나. 뭐 대략적으로 보시면 아니 뭐 이런 거 그냥 한번 스킵하면서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십시오. 이제 뭐 그냥 나홀로 아파트입니다. 나홀로 아파트인데 감정가는 9천만 원. 야, 이게 18.14평인데 이게 9천만 원밖에 안 해. 감정가가. 예. 실제 시세는 한 1억 5천 하는데 중요한 부분들은 보십시오. 건물만 감정평가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대지권은 없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뭐 대지권은 없고 건물만 있는 상태인데 여기 보시니까 이게 이제 물건 명세서에 나와 있는 비고란에 기재된 것들인데 유치권자 박某某씨로부터 5천만 원 뭐 유치권 신고를 함. 그리고 여기는 공사대금 확정 판결이 있음. 그러니까 2005년도에 공사 소송을 바로 진행했다는 거겠죠. 그리고 2006가단 요거는 건물 명도사건 확정 판결. 그러니까 소유자가 유치권자를 상대로 유치권이 없으니까 나가라라고 명도소송을 진행을 했는데 예,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권이 있다는 거겠죠. 공사대금 확정 판결도 있고 유치권도 있고 이렇게 돼서 그런 종류의 것들이 이제 혼합돼 가지고 그러니까 건물만 입찰에다가 이렇게 유치권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2,189만 7천 원. 예전에는 저희 끝자리가 이거 정말 과학적으로 되게 연구해 가지고 897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끝자리를 897로 하면 굉장히 뭐 1,000원 차이로 낙찰되기도 하고 뭐 10,000원 차이로 낙찰되기도 하고 굉장히 과학적인 끝자리거든요, 이게. 그래 가지고 이맘때쯤 됐을 때 이때부터 2011년부터 2015년 사이에는 897 특수물건 중에 897이 진짜 많을 거예요. 저희가 다 897로 낙찰받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898이 나오는 거예요. 저희가 1,000원짜리를 1,000원 차이로 폐차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정보가 샜구나.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897로 안 하고 무작위로 뭐 998, 990 뭐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뭐 당시에 이렇게 낙찰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당연히 뭐 유치권들은 예전에 저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유튜브를 다 보시죠, 여러분들. 이거 이제 설명해놨으니까 유치권은 뭐 그런 식으로 해결을 했다. 보시면 되겠고 그런데 어떻게 이 건물만 낙찰받았는데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유치권 소송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저거를 대지권을 공짜로 이전해 달라라는 소송들을 진행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건물만 감정평가가 돼 있는데 저희가 이제 토지를 공짜로 취득을 한 거죠. 저 유치권 확정 판결 있는 건 어떻게 깼을 것인가 이것도 되게 궁금해하실 텐데 그건 이제 유튜브에서 많이 얘기했던 것 같고 뭐 궁금하시면 특수물건반 강의를 들으시면 될 텐데 아무튼 뭐 그런 것들 건물만 받았지만 이렇게 집합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판례에 의해서 아니면 일정한 그런 법률에 의해서 대지를 공짜로 취득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구나. 그런 것들을 공부하면 찾아보면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도 있겠구나. 이건 나홀로 아파트지만 저기 이제 뚝섬역 인근에 있는 쌍용 아파트라고 나름대로 이제 그 아파트가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저희 제자가 이 강의를 듣고
그 물건을 이제 찾은 거죠. 찾아가지고 대표님, 변호사님 이거 건물만 입찰인데 건물만 입찰이어가지고 쌍용 아파트 뚝섬역에 쌍용 아파트면 엄청나게 비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정 평가가 그때 3억인가 4억인가로 돼 있었습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검토를 좀 해봤더니 그런 법적인 요건을 갖춰가지고 나름대로는 이제 토지를 공짜로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구나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조금 높게 썼죠. 다른 사람들도 이 정도는 알지 않을까? 아니면 또 우리 제자분들이 또 들어오지 않을까? 과거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때 그 4억인가요, 5억인가 이렇게 받았을 겁니다. 그 받아가지고 이제 대지권 소송을 했고, 예. 그런 상태에서 한 2년 지나니까 좀 상승의 여파도 물론 있었습니다만은 얼마가 됐을까요? 예. 18억까지 올라갔습니다. 예. 그냥 공짜로 이렇게 토지는 취득을 하고라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런 것들이니까 나름대로 이제 이게 그 경매 시장에서 경매도 이제 부동산 투자의 한 방법이니까 나름대로 그 상승의 분위기를 타게 되면 소송하면서 값도 좀 올라주고 이렇게 지난번에 한번 오셔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혹시 제가 화요일 날 술 먹고 그날인가요? 그날 제가 지난 3월 중순인가 그때도 수요 특강을 할 때에 화요일 날 이제 어떤 그 옛날 제자분이 이제 술을 한 잔 사주겠다고 해가지고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게 뭐냐면 그분이 이제 여러분들 그 유튜브에서도 보셨겠지만은 그 반포 썬데일이라고 혹시 그 송중기 부모님이 사셨던 그 반포 썬데일인데 유치권 확정 판결이 있는 거를 저희가 이제 낙찰을 싸게 받아가지고 그거를 유치권 확정 판결을 소송으로 이긴 다음에 이제 그거 그 시세가 얼마까지 갔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는 방송이 있을 텐데 그때 저희가 유치권 확정 판결이 있어가지고 고등법원까지 이제 유치권이 있다. 확정 판결이 있지만 저희가 그냥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소송해서 뒤집었는데 그거를 했던 그 친구였는데 그게 이제 10억에 낙찰 받아가지고 지금 50억 정도 해요. 그러니까 순자산이 뭐 한 40억이 늘어났죠. 근데 중요한 부분들은 그때의 그 물건을 소송을 한참 진행하는 중에 하나가 또 나왔습니다. 그때 1층이었지만 그 건물에 5층이 또 나왔거든요. 그것도 또 받았어요. 그 친구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한 11억인가 정도에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도 한 50억 하니까 양쪽 다 합치면은 100억 정도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실제 그때 들어갔던 돈은 대출을 거의 이제 90% 유치권 확정 판결이 있지만 저희가 이제 유치권 이렇게 해결하겠다라는 의견서를 그때 이제 국민은행이었던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내가지고 그때 9억을 대출 받았으니까 실제로 하나당 9억씩 받았다고 치게 되면 들어간 돈은 2개 받았을 때 4, 5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차익은 엄청난 차익이 그렇게 이제 났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친구가 이제 또 그 토지를 하나 받은 게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토지를 하나 받은 게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소송을 이제 해서 1, 2심 다 이기고 대법원까지 가서 이제 저희가 끝을 내준 사건이 있어요. 그게 작년에 그러니까 8월 달인가 9월 달 끝났는데 8월 달 9월 달 끝났으면 뭐 수익이 났으면 뭐 그때 뭐 바로 이렇게 뭐 술을 사주는 거 해야 되는데 한 3, 4개월이 뭡니까? 한 5, 6개월 지나가지고 갑자기 연락이 와서 이제 뭐 정산도 다 됐고 그래가지고 수익이 났다. 그러면서 술을 한 잔 사주겠다고 해서 이제 술을 그때 먹고 너무 정말 오랜만에 너무 술을 과음을 해가지고 다음날 수요 특강을 하는데 제가 완전히 초췌한 얼굴로 술도 들 깨고 이런 얼굴로 그때 그 강의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요 사탕은 제가 좀 목이 좀 컬컬해가지고 목을 녹여주는 한방사탕이라 그래가지고 금방 녹을 겁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만났는데 물었죠. 야, 뭐 수익이 도대체 얼마나 난 거야? 우리가 소송하면서 그 진행할 때에는 그렇게 클 것 같지는 않았는데 그랬더니 수익이 50억이 났다는 거예요. 또 저희가 이제 싸웠던 데가 롯데였거든요. 롯데였는데 롯데가 이제 갖고 있던 병원의 인근에 있는 땅을 받았는데 그 땅이 롯데한테 꼭 필요해요. 그래서 그 롯데가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그 건물 지어놓은 것 중에 또 일부를 철거하고 뭐 이렇게 그런 소송을 진행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저희가 다 이겼고요. 좀 어려운 소송이었습니다만은 그렇게 이제 이긴 상태에서 합의를 본 거죠. 롯데가 그 토지를 사가도록. 그렇게 해서 50 받은 거에다가 50억 차익을 냈고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그러면 물건 3개로 50억 이렇게 되면 그래서 저도 이게
여러분들 다 이제 부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50평생 살아오면서 많이 느끼는 부분들은 어떤 사람은 정말로 많이 노력을 하고 해도 정말로 부자가 되기가 쉽지 않고 경매도 마찬가지입니다. 푼돈 이렇게 뭐 몇천만 원씩 벌고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가능하지만 경매를 통해서 똑같은 공부를 했고 하는데도 부자가 되기 참 쉽지 않은 대다수가 그런 것 같아요. 대다수 분들이 그냥 평균적으로 그냥 뭐 기분 좋게 내 연봉이 한 3천 되니까 1년에 뭐 어린 친구들 한 2개 정도 일반 물건 받아가지고 하면 뭐 연봉의 2배 정도는 버니까 그렇게 하자. 이 정도의 욕심이 없이 하면은 뭐 그거에 만족하면 되게 좋은 거죠. 근데 우리 부자라는 개념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다들 뭐 월천, 월이천, 뭐 월세 나와야 되고 뭐 최소한 뭐 우리 지금 행꿈사 카페에 닉네임이 가장 많은 게 100억이에요. 뭐 100억 재벌, 뭐 100억 뭐 100억 천사 뭐 이렇게 100억 정도를 갖고 싶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너무 욕심 아닌가? 변호사인 나도 뭐 이렇게 말년에 한번 한 10억, 20억 정도 현금만 쥐고 있으면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뭐 월세 이렇게 뭐 받을 만한 물건 뭐 잡고 이렇게 되면 뭐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뭐 생각하고 솔직히 뭐 남자들 돈 많이 안 들거든요. 옛날에 젊었을 때 술 먹으러 돌아다니면서 술값으로 나갔지 지금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그러니까 제가 좀 테니스 같은 거 치고 그러면 뭐 레슨료 뭐 한 달에 15만 원, 20만 원 이 정도? 그죠? 거의 뭐 돈 쓸 데가 없거든요. 근데도 월천, 월이천이 뭐가 필요하지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는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이제 그게 필요하시고 그게 행복하신 거니까 그건 뭐 그런데 100억 이거는 솔직히 좀 욕심이 과하다 싶었는데 웬걸 뭐 물건 3개로 그냥 그렇게 끝을 내버리니까 그리고 지금은 이제 주식 투자를 하면서 주식 투자도 또 성공적으로 잘 하고 있다네요. 이 어려운 이 시점에 이런 거 보면서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부자가 된다는 거 이게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솔직히 여러분들 뭐 급여 받아가지고 평생 동안 그거 모으신다고 해도 솔직히 부자 소리 듣긴 정말 어렵거든요.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초봉이 뭐 한 달에 500만 원부터 해가지고 많게 되면은 뭐 2, 3천만 원씩 올라가고 월급이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거 모아가지고 부자 소리 못 들어요. 왜냐하면 변호사들은 뭘 써도 크게 써야 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뭐 술값도 다 내야 되고 뭐 어쩌고 이러다 보면 똑같은 여러분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규모만 조금 틀릴 뿐이지. 근데 100억, 150억은 이건 개인의 영역은 인간의 영역은 아닌 것 같거든요. 하늘의 영역인 건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친구는 이제 운이 몰아서 이렇게 막 오는구나. 이렇게 물론 저희들이 도와줘서 뭐 하긴 했습니다만은 제가 도와줘가지고 그 친구가 100억, 150억 벌었다 이렇게 생각 안 해요. 그 친구의 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죠. 네가 이제 부자가 됐긴 됐는데 이제 행복한 부자가 중요한 거지 않냐. 뭐 부자 돼서 불행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행복하려면 그거를 지금 이렇게 운이 좋을 때에 좀 겸손하고 굉장히 좀 돈 같은 것도 안전한 데 투자하고 주식 같은 것도 조금 자제 좀 하고 뭐 코인도 뭐 하고 그런다고 하길래 뭐 네 운이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금 안전하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조언을 좀 해주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부자가 되고 행복해지고 그래서 행복한 부자를 꿈꾸는 사람들이 우리 카페 모토인데 어떤 게 더 어려울 것 같으세요? 행복한 게 더 어려울 것 같으세요? 부자가 되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으세요? 행복이 진짜로 어렵죠. 여러분들 내가 부자만 되면 행복하겠다라는 가치관을 갖고 있는 분들이 7분 중에서 거의 한 80% 이상이 난 부자만 되면 행복할 거야라는 생각들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나는 부자가 되면 행복해질 거야. 지금이 너무 어려우니까 경제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부자가 되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50평생 살아오면서 느꼈던 이런 부의 흐름들 보면 오히려 부자가 되겠다고 돈을 막 쫓아가고 그러면 그런 분들은 뭔가 이제 그 결핍의 느낌 이런 것들이 나서 그런지 몰라도 돈이 이제 막 자석이 반대 방향처럼 막 이렇게 밀려나가는. 근데 내 마음이 행복하고 지금 가진 거에 만족한다. 그렇지만 뭐 돈이 있으면 좋지. 이렇게 이제 평온하게 어떻게 보면 좀 마음이 좀 풍요롭다고 할까요? 그런 분들한테는 돈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끌려오는 이 친구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냥 젊은 친구인데 그냥 뭐 직업은 한의사였습니다. 그래서 뭐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뭐 하고 마인드도 굉장히 느긋하고 긍정적이고 이런 친구니까 막
뭘 돈을 막 쫓으려고 했던 것들은 아니었고 특수물건 듣다 보니까 프로님 저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렇게 감정평가 금액도 저평가돼 있었고 연예인 송중기 씨 살다가 뭐 간 집이고 뭐 근처에는 이나영 원빈 씨 신혼집 있고 막 이러니까 뭐 값은 막 그래서 뛰어오르고 그래서 세 건으로도 할 수 있겠다. 이게 특수물건의 매력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아주 특수물건들이 일반 물건처럼 막 쏟아져 나오지는 않으니까 그렇긴 합니다만은 여러분들도 무슨 환상을 가지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희망을 가지시라는 거죠. 열심히만 하고 대신에 돈을 막 쫓아가지고 이렇게 막 결핍적인 그런 걸로 막 집착하고 이렇게 하면은 돈은 멀어져 간다는 것들은 분명히 아시면서 좀 느긋하게 뭐 부인하고 이제 그 손잡고 임장 다니면서 한번 뭐 이렇게 공부도 좀 하고 그러면서 좀 수익을 좀 내보자. 1년에만 2건만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막 4-5건씩 받고 막 그러실 거예요. 근데 매번 갈 때마다 꼭 받아야지 막 집착하고 그러시면은 많이들 떨어지면서 또 그런 분들이 또 이제 지쳐가지고 경매는 나랑 안 맞나 보다. 그리고 다시 주식으로 갔다가 한 2년 고생하시고 다시 돌아오시고 그렇게 반복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여러분들 희망은 분명히 있고 지금 뭐 작년 2년 정말 어려웠죠. 역전세 걸리고 저도 뭐 투자자이다 보니까 집이 꽤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역전세 걸려가지고 여러분들 한 채 역전세 걸려도 막 1억 2억씩 막 그 돈 들어가는 거 힘든데 저는 꽤 많다 그랬죠. 그 많은 것들을 역전세를 막아야 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뭐 현금을 변호사라고 막 쌓아놓고 있지는 않거든요. 다 묶여 있지 여기저기. 그런 부분들 뭐 봤을 때는 그런 스트레스 받는 그런 시절에 이제 마음도 좀 단단하게 하고 희망 잃지 말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자 보세요. 지금 이것도 이제 건물만 입찰이었고 해서 이런 방식이 있구나. 건물만 해서 뭐 제대로 배워가지고 토지를 공짜로 취득하고 뭐 유치권 뭐 확정 판결이 있든 말든 뭐 어떻게 맥을 딱 짚으면 딱 깨고 이런 방식이 있구나 싶겠고 이런 것도 보세요. 이런 거는 이게 이제 그 위치를 한번 보시면 여기 이제 합정역이고요. 2호선 합정역이고 공항철도도 지나가고 여기에 이게 공항철도니까 저기 영종도에서부터 이제 오겠죠. 홍대 입구역이 바로 앞에 있고 여기는 홈플러스 있고 뭐 여기 나름대로 이제 저것도 있고 그 쇼핑몰이요. 이러니까 여러분들 요거를 이 아파트를 만약에 내가 낙찰받으면 여기 요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나온 거거든요. 이게 이제 6층까지니까 뭐 빌라처럼 보이지만 아파트입니다. 6층 이상은 아파트니까 아파트인데 이게 이제 19채가 이렇게 나왔어요. 쭉쭉쭉쭉 이렇게 19개. 그리고 감정가는 1억 4,500인데 야 이게 뭐지? 이 건물이 24.95평 8제곱미터 이하 거의 뭐 아파트 32평짜리 규모인데도 1억 4,500이래요. 뭐 나름대로 잘 지어졌고 그죠? 위치도 되게 좋은데 왜 그랬겠나요? 이것도 건물만 감정평가가 된 거겠죠. 토지까지 치게 되면 5억 정도 합니다. 전세가는 4억 5천이었고요. 자 이걸 보세요. 저희가 이제 이 물건을 이걸 낙찰을 받아서 건물만 낙찰을 받아가지고 뭐를 했을까요? 아까의 그 입지를 딱 고려했을 때 뭐를 하면 좋을까요? 에어비앤비 같은 걸로 해가지고 게스트하우스로 활용하게 되면 정말로 좋겠죠. 바로 옆에서 그냥 공항철도 있으니까 공항철도 쪽으로 가서 뭐 내려가지고 뭐 조금만 픽업해 오면 나름대로 이제 여기 앞에는 쇼핑몰도 있으니까 그리고 길 건너면 명동이고 그죠? 여기서 쇼핑은 여기서 하고 여기서 뭐 건너가면 명동이고 뭐 이렇게 이제 되면 저희가 실제로 이제 15채를 낙찰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에어비앤비 통해 가지고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그 5천만 원에 낙찰 받고 그다음에 한 1,000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가구 같은 거 세팅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외국인들이 좋아하게끔 해주고 방은 되게 넓지 않습니까? 완전 독채를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에어비앤비 형식으로 진행을 해서 한 달에 한 3,000불 4,000불 지금 환율이 그때보다 높아졌으니까 그때 당시에 한 350만 원 400만 원 정도 이렇게 이제 그리고 이제 구기도 선양하면서 야 여기 갔더니 너무 좋더라 뭐 독재 아파트인데 뭐 저희가 이제 머리도 좀 잘 써가지고 냉장고에 딱 들어오면 냉장고에 이제 족발과 소주 한국 전통 소주 그다음에 족발 뭐 이게 뭐지 흉하게 생긴 건데 근데 또 먹어보더니 다들 막 좋다고 막 후기 남겨주고 하니까 에어비앤비에서는 슈퍼 호스트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후기가 되게 좋으면 각국별로 후기가 좋으면 만약에 이제 합정동 외국인이 이제 그 뭐 미국에서 합정동 딱 쳤을 때에 추천해주는
제일 먼저 뜨는 거 이제 그게 이제 슈퍼호스트 위주로 많이 떠주는데 저희가 한 6개월 만에 다 뭐 제자분들 몇 명이 이제 낙찰 받은 분들이 다 슈퍼호스트 돼가지고 예, 그렇게 예. 어떤 분은 이제 그때 이제 기자셨는데 기자의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그 구하기 힘든 그 아이돌들 그 티켓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도 막 구해다 주고 막 이러니까 정말로 후기가 예, 엄청나게 좋았던. 그래서 지금 이 합정동 같은데 가면 뭐 단독주택이 경매가 나오든 그러니까 땅이 깔려 있는 거, 땅을 활용할 수 있는 거, 예, 단독주택 헐어버리고 이제 뭐 이렇게 게스트하우스 용도로 뭘 짓겠죠? 그런 개발업자들이 정말로 많이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합정동 인근에 단독주택이라든가 뭐 땅 부지가 나왔다라고 한다 그러면 굉장히 가치가 높은 거죠. 예. 근데 이제 이거는 그렇다 치고 우리가 하여튼 이렇게 건물만 입찰 나온 것들도 이렇게 무시하지 않고 낙찰 받아가지고 솔직히 이제 이거는 5,940만 원이고 그랬지만 여기 보세요. 이게 물건 명세서 내용입니다. 예, 건물만 매각이다. 대지권은 없다. 예, 그리고 그 건물의 소유자 이모모 씨가 철거 소송을 진행을 했다. 전소유자 이모모 씨가 전소람 상대로 철거, 그다음 임차인을 상대로 퇴거하라. 이게 소송을 해가지고 다 확정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지를 낙찰받은 사람은 그 확정 판결이 있으니까 그 확정 판결 가지고 이 건물 낙찰받은 사람한테 별도로 소송하지 않고도 그냥 철거 집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철거 판결이 확정돼 있다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뭐 유치권도 있고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이런 건 다 신경 쓸 거 없고 가봤더니 공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철거 확정 판결이 있는 거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받은 건데 제가 봤을 땐 단독이었지 않습니까? 단독이었으니까 훨씬 더 많이 떨어졌을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지금 1억 4,500이지만 한 2천만 원 이하로 떨어졌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수익률은 더 높아지겠죠. 그죠? 우리가 이제 이거 2천만 원을 받아가지고 1,000만 원 들여서 치장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기 그 외국인 그 임대용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씩 받고 이렇게 하면 수익률이 굉장히 높을 거지 않습니까? 중요한 부분들은 수익률이 문제가 아니죠. 이거를 건물만 입찰이고 철거될 건데 이걸 받았으니 철거되면 끝장 아닌가? 그다음에 철거 비용도 내가 내야 되고 이런 것들 그죠? 근데 철거 안 당하는 법이 있다면 그리고 또 뭐 있죠? 만약에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를 압박하는 방법? 토지 소유자가 권리를 뭘 갖고 있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죠. 그죠? 내가 땅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지료를 달라. 지료도 만만치 않거든요. 여기 서울의 중심지니까. 그럼 지료도 청구하고 건물을 철거하겠다고 계속 압박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견딜 수 있어야 될 거지 않습니까? 이걸 모두 왜 받았지? 예, 이런 거. 철거는 이거 안 당하겠다. 철거 판결은 나도 철거는 못 하겠구나. 라는 맥만 짚을 수 있으면 그리고 지료는 우리가 지료를 줘야 걔가 받는 거지. 우리가 지료를 안 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안 줬을 때 걔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방어를 해두면 지료는 또 안 줄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얘는 자 보세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건물을 받은 것들이고 요거는 예. 이 밑에 있는 땅입니다. 여기 땅은 또 체크를 안 해놨나 보구나. 이 땅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땅 100평을 거의 동시에 나왔습니다. 땅 100평 따로, 건물 19개 따로 이렇게. 그럼 한 사람이 이제 땅도 이제 뭐 위에 건물이 있다. 뭐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 이런 거 용어들 어려우세요? 법정지상권 용어 이런 거 다 아시죠? 그 정도 그죠? 저번 주에 지즈만 그때 오셨을 때 여기 두 분 앉아 계셨던 여성분은 경매를 아무것도 모르신대요. 권리 분석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두 분이 오셔가지고 그분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막 이렇게 뭐 말소기준 권리 설명하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은 이제 편하게 진행하면 되겠네요. 땅을 받으신 분이 이제 22억의 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19채를 이걸 받았고 여러분들 여기서 또 놀라셔야 될 거는 뭐냐면 자 보세요. 우리가 19채를 이걸 받고 나서 땅을 그 22억에 받은 분한테 찾아가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당신이 지금 이 19채에 해당되는 것들을 22억에 받았으니 대략 한 채당 땅이 한 1억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2억 혹은 2억 2천까지 해서 2배를 주겠다. 2배를 줄 테니까 그리고 양도세는 우리가 부담하겠다. 그러니까 당신은 그냥 바로 19채니까 2억
한 채당 1억 1천만 원씩 해가지고 여러 업체면은 거의 뭐 한 20억 정도가 바로 차익이 나는 거잖아요. 그 사람한테 가서 당신한테 그렇게 줄 테니까 그냥 땅을 우리한테 그냥 넘겨라. 그래서 땅 낙찰 받은 사람한테 하자마자 예. 그럼 그 사람은 양도세도 안 내고 양도세 1년 내내 내게는 굉장히 큰 건데 양도세도 안 내고 20억이 바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22억이 낙찰 받아서 22억 바로. 근데 거절을 하고 니들은 잘못 받은 거다. 이거 나는 경매에서 여기서 경매판에서 조금 좀 놀았던 사람인데 당신들은 이거 5천만 원에 받은 거 좋아하겠지만 난 2천만 원, 1천만 원에도 살 생각이 없다. 그리고 땅은 절대 안 판다. 이렇게. 이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거는 보세요. 땅을 22억에 이렇게 받고 건물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양도세 없이 그냥 순식간에 20억을 벌 수 있는 것들이 경매에 이렇게 열려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 사람은 거절을 했죠. 그 사람은 자기가 경매가 이제 고수이고 어차피 철거할 건물이니까 압박하면은 정말 헐값에 살 수 있겠다. 그리고 자기가 이건 철거 판결 다 나 있고 공제가 돼 있으니까 자기가 낙찰 받으려고 했는데 중간에 이제 우리가 끼어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괘씸하기도 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압박을 하고 내용 증명 막 빨간 거 해가지고 뭐 철거한다 뭐 어쩌고 저쩌고 예, 철거 비용도 당신이 부담해 내고 치료 내야 되고 당신들은 이제 큰일 났다 뭐 이런 식으로. 예. 근데 우리는 제 특수물건만 강의를 들은 다 수강생들이니까 우리가 처음 배울 때 그런 걸 배우거든요. 무슨 판례 배우고 뭐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철거할 수 있는 이런 거 안 배우고 자 토지 소유자가 내용 증명을 보내왔다. 그럼 대응책 자 뒤집어서 이면지를 쓰세요. 이런 거 배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뭐 다 그렇게 배우고 왔으니까 내용 증명이 아무리 와도 뭐 야 내용 증명이 난 한 장짜리 왔네. 아 아쉽다. 난 두 장짜리 와가지고 2장 썼는데 뒤집어가지고 뭐 이런 얘기하고 이게 경매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토지 소유자하고 기싸움을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아셔야 될 거는 기싸움을 해가지고 이기는 사람이 이제 승자가 되는 것도 있지만 건물만 입찰과 토지만 입찰은 둘 다 승자가 될 수 있거든요. 충분히. 아까도 토지 소유자는 20억 갖고 다른 데 투자했으면 되는데 그죠? 그럼 우리는 건물 소유자는 그거를 1억 1천짜리 그 시세 토지를 2억 1천에 사고 그러면 우리가 수지가 나나? 나죠.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5천만 원을 받자 했지 않습니까? 전세가가 4억 5천이에요. 그러니까 5천만 원에다가 그 2억 1천을 더한다고 해도 2억 6천. 우리도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근데 우리 15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엄청난 차익, 토지 소유자도 엄청난 차익. 근데 문제는 싸움이 발생했던 거는 뭐냐면 욕심이 컸던 거죠. 그리고 뒤에 누가 있는지를 그 사람은 간과했던 거죠. 그리고 우리 특수물건에서 얼마나 그 세밀하게 그런 거 막 이면지 뒤집어 쓰는 법 뭐 이런 걸 배운다는 걸 몰랐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만약에 토지를 받았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 사람도 이제 나름대로 국리를 해가지고 우리가 내용 증명 막 보내면 이면지를 쓸 거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이면지에다 내용 증명을 보내요. 그 뒤집으면 딱 보면 이면지지 않습니까? 쓸 게 없잖아요. 아, 이렇게 놀라시는 게 아니라 웃어야 되는 상황인데. 예,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가볍게 농담삼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의 싸움은 무슨 법적으로 막 여러분들 특수물건 하면 와 되게 복잡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다만은 실전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렇게 서로 기싸움을 하는 거죠. 예, 소장이 오면 소장 두툼하지 않습니까? 그거 뒤집어가지고 뭐 아들내미 초등학생한테 연습장 쓰라고 주고 이런 것들 어렵지 않죠. 예, 물론 이제 법정지상권 성립됐을 때 이제 뭐 철거가 되네 마네 이런 거 있으니까 판례도 알고 그러면 더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겠지만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되는 건물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토지를 무조건 받아요. 맥을 짚어서 입지만 좋다면 강남의 토지들 뭐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니 뭐니 안 가리고 받습니다. 그런 이유는 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예. 2년 동안 지료를 청구를 하는데 2년 동안 지료를 안 내면 그냥 또 철거할 수 있으니까 철거를 따박따박 줄 거지 않습니까? 지료를요. 그게 우리가 만약에 10억짜리 땅인데 5억에 받았으면 5억에 대해서 4 내지 6% 지료를 받는 게 아니고 원래 10억에 대해서 4 내지 6%니까 투자한 금액에는 그죠? 8 내지 12% 그걸 따박따박 안 주면 결국은 철거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죠? 저쪽에서는요. 그러면서 견디는 거. 이거는 보세요. 토지 소유자가 그렇게 거절을 했습니다. 거절을 그렇게 해버리니 이제 서로 이제
아주 기나긴 싸움이 시작이 됐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철거 안 당하는 법을 알고 있고, 그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뭐 특수물건 시간에 배우고, 치료 안 주는 법을 알고 있고, 이렇게 되니까 토지 소유자는 22억이나 되는데 대출도 못 받고, 대출을 받았다면 또 이자는 나가니까 부담은 있고, 토지는 쓸 수 없고, 이러니까 피 말리는 거는, 야, 이거 토지 소유자가 철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료도 청구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무조건 토지 소유자가 이기지 않을까 싶었는데, 웬걸? 예, 그렇게 배워놓고 나니 비근한 예로 뭐 이면지로 쓰는 법 이런 거와 같은 것들이 수없이 많겠죠. 그렇게 해서 지료 안 주는 법 했을 때 뭐 또 방법이 있겠죠. 그렇게 해놨더니 토지 소유자 같은 경우는 완전히 뭐 속수무책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결론적으로는 이제 나중에 이제 막 뭐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5년 동안, 근데 우리는 견딜 수 있는 게 뭐냐면 아까 같이 이제 그렇게 에어비앤비로 해가지고 한 달에 350만 원, 400만 원씩 꼬박꼬박 받고 있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자 보세요. 그리고 이것도 있겠죠. 에어비앤비로 이제 외국인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중국 사람, 뭐 아랍 사람, 뭐 이렇게 뭐 인도 사람, 미국 사람 이렇게 맨날 이렇게 이제 오다 보니까 이거를 토지 소유자가 철거를 하려면 이제 철거 판결이 나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까. 그리고 임차인이 있으면 또 임차인을 퇴거를 시켜야 돼요. 임차인이 있으면 철거를 못 하니까. 그래서 소유자가 있으면 소유자를 상대로 철거 판결, 임차인이 있으면 퇴거 판결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철거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 소유자는 동의를 하겠죠. 근데 퇴거 판결을 받아놓은 임차인이 변동이 생겼어요. 이렇게 되면은 승계집행문이라고 해가지고 기존에 받은 사람 거를 가지고 이 사람이 승계했다. 다시 퇴거 소송을 할 필요는 없지만 승계집행문을 부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가능할까요 이게? 외국인들이 지금서 계속 왔다 갔다 3일 지나서 돌아가고 4일 지나서 돌아가고 그러는데 모르죠. 예,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철거 집행 못하게 하는 법, 뭐 그거 말고도 또 있거든요. 이렇게 도저히 못하죠. 그리고 지료 같은 부분들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이 지료를 청구하는 것들은 지료를 받겠다는 것보다는 지료를 판결을 받아서 뭘 할까요? 여기다 경매를 넣겠다는 거겠죠. 이 건물에다가. 그죠? 경매를 넣고 자기가 철거 판결이 있으니까 이거는 뭐 아무도 들어오지 말아라고 법원에다 의견서를 내면 의견서에서 이렇게 공지를 해주겠죠. 여기다가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자, 뭐 서울 고등법원 뭐 철거 판결 확정 판결이 있음, 뭐 언제든지 철거될 수 있음, 이렇게 공지하면 이 소유자는 누가 되는 거죠? 받을 사람은 한 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토지 소유자. 그렇죠. 그거를 노리고 이제 이 사람은 뭐 20% 30%까지 떨어지면 내가 받겠다든가 기다렸던 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입지가 너무 좋고 계획도 분명히 섰으니까 조금 비싼 감이 있지만 들어가자 라고 해가지고 들어갔죠. 예, 들어가서 이제 뭐 지료 청구해오고 어쩌고저쩌고 할 때 신경도 전혀 안 쓰고, 답답한 건 그 사람이죠. 예. 그래서 철거 판결 있으니까 이제 철거를 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막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뭐 거들떠도 안 보고 그러니까 처음에 막 뭐 그러다가 결국은 그 한 호수가 15개 중에서 15개가 저희 거였고 4개는 다른 사람이 받았습니다. 다른 분들, 다른 뭐 어디서 좀 뭘 이걸 왜 받으셨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분들 이제 받으셨는데 우리 15명은 이제 잘 모여가지고 이제 뭐 그 임차인을 만약에 들었다고 하든가, 여기 에어비앤비만 한 건 아니고요. 여기 제국의 아이들인가? 그 아이돌 연습생들도 여기 들어와 있고, 예, 저희가 이제 그때 5천만 원을 받아가지고 뭐 5천에 110만 원인가 이렇게 이제 월세를 주고, 그러니까 우리는 5천만 원 그대로 회수하고 110만 원은 그냥 그대로 들어오면서, 우리는 뭐가 돈이 손에 들어오면서 토지 소유자랑 싸우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토지 소유자는 계속 뭐 들어오는 것도 없이 스트레스만 받고 그랬는데, 이제 그 송달을 그 이제 승계집행문 그 제국의 아이들인가 뭐 하여튼 그거를 이제 받았나 봐요. 하나를 송달을 받으니까 이제 집행의 요건이 갖춰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한 호수를 이제 집행하겠다고 이제 뭐 해가지고 뭐 그 한 호수 집행하는데 뭐 완전히 무슨 그 용역들도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막 트럭들 막 있고, 외국인들은 이제 다른 데는 게스트하우스 하니까 외국인들이 왔다 갔다 했을 거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이 나와가지고 무슨 잔치 뭐 구경 난 것처럼 무슨 페스티벌 하는 것처럼 나와가지고 와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거냐 되게 흥미진진하다 이러면서 막 구경하고 있고, 여기 한호수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저기한테 그 우리 직원들한테
야 이거 지금 집행이 이루어질 것 같은 상황인데 일단은 지금 점유자나 이런 것들이 그 판결문상에 다르니까 집행 불능을 유도해 봐라라고 이제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급한 전화가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금 집행을 하겠다고 한다. 그 달라도 그냥 뭐 하겠다고 한다라고 전화가 와가지고 잠깐만 기다려라.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 혹시 모래시계란 그 드라마 보신 적 있으시죠? 모래시계 왜 백학이라는 노래 있지 않습니까? 우우우우 그 노래. 예. 그 노래 제가 그거 되게 좋아했었었는데 그 거기 나왔던 이제 박상원 이가 제가 저도 이제 꿈이 이제 검사여가지고 맨날 그 박상원이가 했던 그거 연습하고 나 서울지검의 강우석 검사야 날 건드릴 거면 아예 죽여놓는 게 좋아 이걸 맨날 연습하고 그래서 그때 이제 굉장히 비장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런 불법적인 집행은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이제 그 우후후 막 떠오르고 검정색 양복을 딱 입고 넥타이는 안 매고 내가 그때 검도를 좀 했었어가지고 죽도를 들고 갈까 말까 하다가 그냥 놓고 가고 그래가지고 거기 강제 집행하는 현장에 이제 가자마자 그냥 뭐 제 목소리가 좀 되게 크거든요. 좀 성악을 좀 했었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가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들이야 하면서 소리를 막 이렇게 지르고 제 되게 점잖습니다. 평소에 그런 거 잘 안 합니다. 근데 거기서는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니까 바로 집행해버리면 끝이니까 소리를 막 지르고 집행관들한테 가서 당신들 불법 집행하는 건데 애들 보고 이제 영상 찍으라고 이거 이름표 막 찍고 이렇게 저렇게 그러니까 이제 겁들 먹고 결국은 이제 집행 불능이 됐습니다. 집행 불능이 돼서 그렇게 됐죠. 그러고 나서 한번 이제 성공했으니까 토지 소유자는 한번 그래도 집행까지는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겁을 먹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한호수 이제 어떻게 보면 표현이 뚫렸다는 표현을 썼는데 뚫린 거 그리고 나서 5년 동안 토지 소유자는 내내 송달만 하다 끝났습니다. 계속 송달만 하고 뭐 집행을 해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굉장히 유리할 것 같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무적으로 되게 어렵다. 철거 집행이. 치료사당으로 소송도 했죠. 치료사당으로 소송했는데 우리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치료 안 주는 법. 치료 안 주는 법 한번 아이디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치료 안 주는 법. 치료 그냥 안 주면 되지 뭐 방법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시겠습니다만 아까 치료를 안 주면 여기다가 소송을 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물건에다가. 그러면 소송 저 경매를 넣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판결 받아가지고 경매를 넣어서 하게 되면 속수무책 뺏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그 경매를 못 넣게 하는 법, 그러니까 치료를 전국적으로 안 주는 법 이런 것들을 한번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펼쳐보세요. 여러분들이 특수물건반에서 배우거나 하는 것들은 이런 거 서로 어떻게 치료 안 주고 어떻게 기싸움을 하는가. 결론적으로는 치료는 한 푼도 받지 못하고 5년 동안 송달만 하다가 끝났다니까요. 집행도 못하고. 그러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쪽에서 이제 그 아까 내용 증명 오면 뭐 이면지로 써라 뭐 치료는 안 줘도 된다 뭐 이렇게 이제 막 배우고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한 5년이 지나니까 우리도 지치는 거예요. 우리 건물 소유자도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뭐 이렇게 사람들하고 싸우고 다투는 거 싫다. 내용 증명도 그 이면지로 쓰는 것도 지겹다 이제.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협의를 보고 끝을 내자 이런 게 이제 안이 나왔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협의를 이제 보러 이제 제가 먼저 이제 그 우리 제자분들이 보고 제가 마무리를 하러 이제 갔었었는데 진짜 그분이 토지 받은 분이 5년 동안에 저랑 이제 같이 뭐 법원 이제 구내식당에서 만났는데 참 얘기를 하다가 뭐 변호사님 책도 많이 받고 뭐 평소에 존경했습니다 뭐 어쩌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이제 끝났으니까 이런 공치사도 해주나 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이제 약을 꺼내더니 한 움큼을 정말 한 움큼을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숨을 쉬더니 정말로 전 5년이 지옥 같았다. 정말로 제가 좀 녹내장 왔고 고혈압 생겼고 완전히 몸이 만신창이가 됐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죠. 초창기 때 아니 그러니까 20억을 낙찰 받자마자 우리들도 나름대로 고수고 이런 과정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서로 지겨운 싸움이 될지는 아는데 뭐하러 그때 고집을 피워가지고
양도세 없이 20억을 순식간에 몇 개월 만에 버는 거는 엄청난 거지 않습니까? 근데도 어떻게든 압박해가지고 이거 헐값에 하겠다고 5년 동안이나 그렇게 하다가 완전 몸은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예, 만신창이 되고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경매인들끼리 어차피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토지만 입찰, 건물만 입찰 이런 것들이 무슨 판례 복잡한 거 외우고 이게 아니라 이런 툴만 딱 익히면은 그냥 딱 낙찰받고 서로 고소라는 느낌이 딱 들면 뭐 압박하면 넘어갈 사람이다. 그러면 뭐 이렇게 협의 안 하고도 뭐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아니라고 느낌이 들면 서로 그냥 여기서 20억만 챙기고 나가자. 우리도 여기서 뭐 여기도 20억, 우리도 20억이 되는 거죠. 나눠 갖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진행하면 되는데 꼭 그렇게 욕심을 부리면 되게 힘들어지는 거죠. 뒤에 제가 있는지 뒤늦게 이제 알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얼마나 이런 것들 철저한 실무적으로 철저하게 그런 걸 배우는지 용기를 어떻게 키우는지 뭐 이런 거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진행하실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이런 토지를 받았다고 치자고요. 그리고 이제 똑같은 유형으로 건물이 이렇게 딱 나왔는 거 치자고요. 여러분들이 건물을 받으면 참 좋겠죠. 그죠? 그래서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막 30~40%대 들어가 가지고 딱 받고 그러면 뭐 대박인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끝나야 되는데 막 10%에 받겠다고 하다 보면 누군가 딱 들어오고 그렇게 됐을 때는 아까 지금 그렇게 협의를 보고 바로 돈 회수하고 끝을 내는 거 이게 바람직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20억, 30억, 뭐 아까 100억 얘기 나오니까 뭐 현실감이 없을 텐데 실제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 건물만 입찰해서 뭐 건물만 입찰을 받을 때는 법정지상권 성립이 되는 물건을 받아라. 이건 뭐 그런 물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부분들 법정지상권 성립 안 돼요. 그리고 철거 판결까지 이렇게 확정된 물건 이거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뭐 두 가지 툴만 이렇게 딱 배우고 있으면 오히려 이제 토지 소유자가 더 힘들어진다는 거. 치료도 못 받고 아까처럼 철거도 못 하고 그냥 비근한 예로 상상의 나를 여러분들이 펴시는데 결론을 못 내시는 것 같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 왜 철거를 못 할까? 철거를 못할까 왜? 철거 판결도 갖고 있는데 왜 철거를 못 하지? 임차인도 이제 퇴거를 통해서 퇴거 판결을 통해 내보내면 되니까요. 건물이? 아니죠. 건물은 우리 건데 우리가 소유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께 될 수도 있으니까 한다. 그것도 일리가 좀 있네요. 그런 전제에서 이제 토지 소유자가 함부로 못 할 거다. 그렇지만 철거를 해버릴 수도 있거든요. 철거 판결은 있으니까 집행해버리면 그만인데. 자 보세요. 그냥 이거는 수많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철거를 왜 못할까? 19채 중에 토지 소유자가 나는 우리가 2억에 팔려고 했는데 콧방귀도 하겠다 했지 않습니까? 4억 주면 팔겠다라고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건물 소유자 중에 나는 싸우기 싫으니까 난 4억 주고 살란다. 그래도 4억 5천 전세가 수준에 받았으니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을 이 2명이나 있었다고 치자고요. 그 2명한테 토지를 팔았어요. 그렇게 돼버리면 나머지 17명한테는 철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뭐 떠오르시는 거 없어요? 여기 거 하나 이렇게 팔아놨으니 가운데 요거 딱 도려내가지고 이렇게 철거할 수는 없겠죠. 이렇게 돼버리니 결국은 이제 철거할 수 없게 됐던 건데 이것도 우리의 작전이었다면요. 4억에 산 것조차도 2명을 내보내서 특공대를 내보내가지고 4억에 사와라. 그럼 얘는 안심하고 4억에 이제 샀고 다른 사람들도 다 4억에 사겠구나. 그럼 내가 여기서 얼마를 버는 거야? 이렇게 막 3억씩 한 채당 3억씩 수익이 나는 거니까 거의 20채 가까이 되니까 한 60억 정도 수익이 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4억에 팔아놓고 나니까 나머지 이제 17명은 완전히 칼자루를 쥐게 됐죠. 철거를 못하지 않습니까? 철거 집행을 못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됐다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뭐 이 사람이 경매 고수여가지고 함부로 이렇게 2명씩 각계 격파 안 하죠. 그러니까 19명 다 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무슨 뭐 특별하게 뭐 대단한 것들이 있는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의 상상력과 이런 것들을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철거를 당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이제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는 건물 소유자가 있는데 이렇게 철거를 못 당하게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철거를 하려면 집행을 해야 되는데 송달을 못해요. 승계 집행문 나오고 그러는데 송달을 이렇게 못한다고 하면 5년 동안 송달만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10년이 지나도 마찬가지겠죠. 뭐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방법만 딱 알고 있으면 그리고 치료도 이제 뭐 상상력 뭐 좀 발휘 좀 해보셔. 뭐 떠오르시는 거 없으세요? 치료 안 주는 법? 예. 저기 치료 한 푼도 못 받았거든요, 이 사람들. 예. 숙제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저 특수물건 그런 건 나중에 정산하자 같이 협의해가지고 치료 받아야지 사실 내가 받아야 예, 나중에 이제 서로 그게 칼자루죠. 그러니까는 만약에 건물 소유자가 이제 지쳐가지고 우리가 우리는 알아서 하세요라고 하면은 그렇게 포기하면서 하겠죠. 지료도 정산하고. 근데 여기서는 토지 소유자가 힘들어가지고 거의 죽게 생긴 상태다 보니까 뭐 지료는 없던 걸로 하시고요. 우리 거를 얼마에 낙찰가에 얼마를 얹어 주실지만 얘기하시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그래서 경매 세계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토지와 건물이 나오면 경매인들끼리 싸우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예, 이럴 때에는 서로 간에 그냥 수익도 굉장히 수익이 크잖아요. 그 정도면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하고 욕심을 버리고 그렇게 끝을 내는 게 좋겠다. 그래서 보세요. 건물 마리채에서 아까는 이렇게 이제 뭐 그렇게 에어비앤비 같은 거 활용해가지고 굉장히 큰 수익을 얻으면서 토지 소유자하고 이렇게 서로 기싸움을 하는 거 이런 것들 아까 또 건물만 받아가지고 토지를 공짜로 취득하는 거 이런 거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건 저희 제자가 받은 건 아니고요. 어떤 분께서 이제 낙찰 받으신 다음에 소송을 의뢰해 온 건데 신림동에 있는 그냥 빌라입니다. 그냥 뭐 적당하게 지어진 이 빌라인데 평수는 18평이니까 뭐 방 3개 되겠죠. 괜찮은 건데 이것도 왜 감정평가 금액이 이렇게 작을까요? 건물만 입찰입니다. 똑같이 막 이렇게 1,400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여러분들 이런 집 같은 거 나름대로 번듯한 집을 이런 거 18평이면 신림동에서 이 정도면은 얼마나 할까요? 전세만 해도 뭐 한 2억 5천 하지 않을까요? 그죠? 이거를 1,100만 원에 1,400만 원에 낙찰 받아가지고 대지를 공짜로 취득해 온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다른 분께서 받으셔가지고 어디서 이제 1심을 대지권 소송을 진행을 했는데 대지를 공짜로 취득해 달라라고 어떤 유명한 변호사님 저랑 좀 친분이 있어가지고 성함을 밝히기 좀 그런데 경매계에서 유명하신 변호사님께서 1심 했다가 지셔가지고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모르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도 아니고 2심에서 저희가 이기고 대법원까지 가서 이겨가지고 결국은 대지를 공짜로 취득하게 된 거죠. 이것도 법리가 소송에서의 법리는 되게 복잡합니다만은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법리는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아요. 그냥 뭐 비근한 예로 자 보세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갈라지게 되면 막 건물 철거하고 막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너무나 경제적으로 되게 막 안 좋잖아요. 사회 경제적으로. 그죠? 이 번듯한 건물을 철거해라. 뭐 63 빌딩 같은 것도 땅 사용할 권리가 없으면 막 철거돼야 되는데 그거 되게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는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갈라지지 못하도록 법을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건물하고 토지를 같이 팔 수밖에 없는 거죠. 늘 그렇게. 근데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이제 일본법을 따르고 하다 보니까 일본에서 이제 토지랑 건물은 별도의 재산으로 처리하는 그러다 보니까 언제든지 토지 소유자랑 건물 소유자랑 갈라지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거해라 마라 이런 분쟁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민법에 법정지상권 어떤 요건을 갖추면 철거가 안 당할 권리 이런 것들을 해놨는데 그래도 막 이렇게 막 분쟁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들은 이렇게 뭐 토지 소유자 1인, 건물 소유자 1인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둘 간의 관계니까 그리고 단독주택을 허물어 봐야 뭐 사회적으로 손실을 봐야 크지는 않겠다 싶지만 자 보세요. 이런 빌라는 땅 소유자하고 이 빌라 8채 소유자가 틀리면 저 빌라를 다 통으로 헐어야 되고 아파트 같은 건 특히나 여기 뭐 1,000세대가 있는데 땅 소유자가 틀리다고 철거해라. 이렇게 되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집합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철거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뭐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뭐 이런 것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법령 그다음 판례 이런 것들을 활용하게 되면 토지를 공짜로 취득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도 나온다는 거죠.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짧은 시간에 뭐 이런 것들 설명드릴 수도 없고, 그리고 뭐 설명드리고 이게 또 소문나면 누가 제 강의를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데 충분히 여러분들이 여태껏 무시했던, 잘 보지 않았던 이런 것들 속에서도 이렇게 엄청난 수익들을 낼 수 있다는 것들, 이런 것들, 그런 희망이 있으니까, 예, 이런 것들은 아직도 진짜 뭐 단독 막 그래요. 뭐 한 명, 두 명씩 들어오고 막 이렇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자고요. 이거는 자 25억짜리가 10억까지 떨어졌습니다. 맞나요? 250억입니다. 250억. 자, 보세요. 이 건물, 사진상의 건물 이겁니다. 이거. 이 건물들 다 낙찰받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들어있는 거, 안에 있는 거, 모든 걸 다. 예. 250억 될 만하죠. 건물 연면적이 9,000평입니다. 9,000평. 엄청나게 넓죠? 근데 이제 이게 떨어지고 그래서 255억짜리가 10억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뭐 여러분들 좀 뭐 되게 놀라셨습니다만은 10억까지 떨어져 있으면 10억이면 뭐해? 어차피 이거 건물만 받고 철거될 건물이고, 이렇게 되면 10억에다가 저거 다 철거하려면 한 5억은 들겠네. 그러면 5억까지도 건물 소유자의 부담인 거니까 15억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아무리 싸게 받아야 의미가 없죠. 일반인들 생각들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많이 떨어지는 거죠. 예. 이런 물건인데 여기 위치가 외국인 산업단지예요. 그러면 딱 느껴지는 게 뭐 없으신가요? 외국인 산업단지에 있는 저 250억짜리 건물 저 지어진 거 저거다 라고 했을 때 무슨 느낌 안 드세요? 뭐가? 예. 외국인 산업단지 부지면 토지 소유자가 외국인? 여기 우리나라입니다. 예. 국가가 설마 저거를 법적 이자가 성립 안 된다고 철거하겠어? 라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은 하실 수 있어야겠죠. 그렇죠? 예, 맥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뭐 법정 이자가 성립되네 마나 이런 것들은 전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전에서는, 그죠? 국가가 과연 철거하겠어? 그러니까 법률을 한번 찾아봤죠. 외국인 산업단지에 관련된 법이 뭘까? 뭐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와, 제가 지난주 수요일 같았으면 술 기운에 진짜로 막 기억력도 엉망이어가지고 이런 거 기억 못했을 겁니다. 다시 이제 그 옛날에 그 신동 소리 듣던 그 기억, 아유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 기억력을 되찾은 것 같은데, 야 저도 이 법을, 이게 복잡한 법이거든요.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그거 한번 네이버에 한번 쳐보십시오. 그 맞나? 그 법률에 보시면 경매로 만약에 외국인 산업단지 이 부지를 받았을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가 절차들이 나와요. 야 그러면 이거 철거는 안 할 테고, 그러면 외국인 산업단지의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내가 여기 입주할 요건, 뭐 외국인이 이 회사의 지분의 뭐 30%는 외국인이 투자자여야 되고, 뭐 이렇게, 그리고 공시가, 토지의 공시가의 한 배는 5년 이내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를 해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 산업단지 입주를 하려면. 근데 야 5년 이내에 내가 이거 낙찰받아서 5년 이내에 그러면 나는 당연히 못할 거고, 근데 외국인 30% 지분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회사를 설립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IT업 같은 거 한다, 뭐 이렇게 뭐 특화된 그런 뭘 한다라고 하면서 외국인 지분을 설립하는데, 내가 만약에 1억짜리 자본금으로 회사를 설립하면 3천만 원만 외국인 지분 투자 받으면 되거든요. 그냥 뭐 이태원 가가지고 그냥 아무나 붙잡고 농담이지만 하여튼 그거는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근데 야 여기 공시지가가 얼마인가 확인해 봤더니 70억이에요. 땅 부지 공시지가가. 그러면 5년 안에 70억을 유치를 못하면 계약이 해지가 되는구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면 또 국가가 이걸 철거하나? 아까 말씀드렸죠. 국가는 철거 못하죠. 이거 무슨 원성을 들으려고 250짜리 건물을 철거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처리할까? 관련 기관한테 넘기고, 혹은 관련 이거 관심 있는 그런 사업자들, 요건을 갖춘 사업자를 물색하고, 관련 기관한테 넘길 때는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감정평가 기관에 2개 평균을 내서 우리한테 보상을 해주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진행된다고 한다 그러면 10억에 받아가지고 보상을 여러분이 250억을 받는다고 만약에 치면, 물론 여기에는 숨겨진 다른 것들도 없지는 않습니다. 여기 이제 뭐가 있냐면 삼성의 여기가 이제 그 전장업체라고 하나요? 예, 삼성의 전장업체인데 여기
클린룸이라는 게 있습니다. 반도체 같은 거 만들 때는 클린룸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왜 중환자실 들어갈 때 뭐 모자 뒤집어 쓰고 막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가 되게 예민한 그런 소재여가지고 이게 클린룸이 있어야만 되는데 그 클린룸을 설치하는데 그 클린룸이 삼성에서 대여를 해줬던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제거를 해갔다는 거예요. 클린룸 값이 꽤 비싸요. 그러니까 저 250억에는 그 클린룸 값도 포함돼 있구나. 그렇지만 최소한 150억 이상은 아무리 봐도 150억 이상은 이 건물 값으로요. 예, 그게 이제 가능하겠다. 그리고 클린룸도 이게 아니 담보 가치로 담보로 잡아놓고 감정 평가도 했고 은행에서도 그걸 담보로 잡았을 텐데 그걸 뭐 지들이 막 뭐 빼가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들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이 낙찰 받아가지고 삼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어야겠죠. 예, 그렇게 되면 10억에 낙찰 받아가지고 예, 이렇게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인데 저희가 이제 철저하게 이제 그 연구를 하고 우리가 한번 운영을 한번 해보자. 어차피 5년 내에 70억 유지하는 건 힘드니까 그 5년 해다가 이제 뭐 하면 그리고 또 이제 이게 담보 가치가 되게 높을 거지 않습니까? 회사를 운영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 IT 업계에 그분 명의로 해서 여기서 이제 운영을 하다가 70억 유치 못하고 해서 이제 하게 되면 이거를 감정평가 받고 보상받고 나오자 이런 생각으로. 근데 운영을 할 때는 이게 담보 가치가 높으니까 우리가 10몇 억에 낙찰 받으면 대출만 해도 굉장히 많이 큰 금액 대출을 받고 그 돈 가지고 또 활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야심차게 입찰들을 했는데 입찰가를 쓸 때 제가 그랬거든요. 야 이게 이제 직전 최저가는 넘겨야 되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15억 3,890만 원 요게 이제 우리 이제 2안이었고 1안이 여기 KSB라는 데서 낙찰을 받았다가 미납을 했는데 한번 만나봤습니다. 만나봤더니 그 70억 유치 요건 뭐 이런 것들 좀 달성하기가 힘들다는 생각으로 그냥 계약금 포기했다, 보증금 포기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뭐 그거는 당연히 70억 유치는 안 할 생각으로 하는 거죠. 우리 못 하겠다가 아니라 안 할 생각으로 나중에 보상받을 생각으로. 그래서 21억 저 사람이 다시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었었고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높게 씁시다. 15억 직전 최저가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15억을 넘긴 자는 안이 중론이었는데 제가 이제 좀 권했죠. 그래서 저 21억을 좀 기준으로 써보는 게 어떻겠는가? 그래서 뭐 20억은 최소한 넘겨보시죠.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다가 막판까지 이제 고민하다가 평소 같으면 제 의견을 따랐을 텐데 예. 15억 이안이 이안으로 들어가자고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가지고 예. 패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런 것들이 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건물만 입찰, 토지만 입찰 막연하게 뭐 이렇게 정리하는 것들 그런 것들도 그러니까 센스인 거죠. 아, 저거 국가가 설마 저거 철거하겠어? 예, 라는 것들. 아, 그리고 참 여기서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산업집조화 및 관리 법률 및 시행령 이런 것들 규칙을 보면 우리가 이거를 쓰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으면 토지 사용료, 임료죠. 그거를 청구를 안 해요. 국가는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막 새로운 사람 물색한다고 매수자 물색한다고 막 노력하고 우리는 영업을 안 하고 하면 지료를 안 낸다는 거죠. 그것도 굉장히 유리하죠. 예.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자꾸 생각들을 해볼 수 있어야 되고 예.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지금 많이들 좀 놀래시고 하실 텐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특수물건반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냥 토지만 입찰, 건물만 입찰 할 때 그런 툴들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툴들이지만 막상 또 실행하시기에는 또 어려우실 겁니다. 근데 이것도 뭐 얼마 전에 유튜브에 나왔던 그런 것들인데 이건 이제 토지만 입찰이죠. 위에 이제 이렇게 건물이 번탁이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는 이제 이게 지금 시세가 한 13억에서 15억 정도 해요. 6억 4천까지 떨어져 있고 지금 뭐 8억에 낙찰되고 막 이러는 상황들인데 이거 서울에 있는 이 땅을 되게 요지에 있는 땅이고 위에 건물 있는 땅 법정이자권도 성립이 안 됩니다. 예, 그런 땅들을 용기 있게 입찰해가지고 뭐 건물 철거하고 새롭게 뭘 짓는다든가 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여긴 또 내막이 좀 있긴 있습니다. 예, 이 건물을 헐값으로 이제 뭐 아까처럼 뭐 지료를 이유로 경매 넣어가지고 될 건물이다 공지해가지고 싸게 받고 이게 못해요. 왜냐하면 건물에 임차인들이 있거든요. 임차인들이 이제 1억 7천, 2억 다 임차권 등기를 해놓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건물을 받게 되면 그 보증금들 다 떠안아야 되는
어떻게 보면 임차인들이 되게 이렇게 토지와 건물이 갈라질 위험이 있는 건물에 지금 1억 실저씩 들어오고 그게 9명이나 된다고 하니까 엄청난 피해를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이죠. 철거되면 임차인들은 한 푼도 받지 못하거든요. 그죠? 예, 그런 부분들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토지도 싸게 샀고, 그죠? 그 건물도 임차인들 보증금 다 합쳐도 건물값이 안 되니까 임차인들 보증금 다 합치면 10억이라고 치자고요. 근데 건물을 지으려면 15억이 들어간다고 치자고요. 근데 그 임차인들은 다 가서 어차피 당신은 건물 소유자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데 당신들 뭐 고통이 되게 큰 거 알고 있다. 철거되면 한 푼도 받지 못하는데 당신들 그러면 뭐 반 정도는 내가 인수를 해주겠다라고 해서 건물을 인수하게 되면 건물도 반값, 토지도 반값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럼 나는 토지 반값, 건물 반값짜리 저 통빌라 9채를 반값에 매입하는 꼴이 되겠죠. 그렇죠? 이게 막 들으시니까 무슨 약장사 같으시죠? 야, 저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야. 막 수십억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는데 가능한 겁니다. 다 이게 실전이에요. 여러분들 뭐 어렵게 막 두꺼운 책 보고 제가 쓴 책 그 두꺼운 거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그 보시면 도움은 물론 되겠습니다만은 그 책은 여름에 잠안 올 때 예, 그 목침으로 쓰시면 딱 좋습니다. 그거 두꺼워가지고 배고 누우면 딱딱 해가지고 예. 아무튼 뭐 그리고 이제 예. 이런 물건들 이건 이제 뭐 저희가 얼마 전에 낙찰받은 건데 뭐 시세 3억 8천에서 4억 정도 하는 것들 이게 2억 7,400에 이렇게 받아서 간단하게 그냥. 근데 보시면 여러분들 이런 물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대지권 뭐 취득을 위해서는 수분양자 애초에 최초의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못 냈다. 대지권을 찾아오려면 그 수분양 대금에다가 이자까지 쳐가지고 다 떠안아야 된다. 이런 부분들. 예. 근데 내가 대지권은 건물만 받는 거랑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대지권 등기를 못 하니까 되게 위험하죠. 전세도 안 나가고 팔리지도 않을 거니까. 근데 이런 것들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소송에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이거 말고 위시티라고 혹시 일산의 위시티 자이라고 아세요? 예, 위시티 자이 정말로 잘 지어진 그런 아파트가 있거든요. 여기 이제 이렇게 보시면 수분양자가 분양대금 미납금 뭐 이렇게 있다 이런 거 딱 떠안아야 된다 이렇게 승계여지 있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지권 등기를 하려면 저거 떠안아야 된다. 뭐 다른 말로 하면 대지 지분을 갖고 있는 시행사가 그 수분양자의 분양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대지권 등기를 해주겠다라고 동시행 항변권 행사할 여지가 있음 이런 것들이 문구가 이제 기재된 것들이 많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 모르면 당연히 떠안아야 되고 이자는 뭐 더 늘어났을 거니까 쉽지 않죠. 근데 그런 것들도 법에 이제 그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선별해가지고 입찰들을 해서 소송해가지고 간단하게 끝내고 그러면 2억 이렇게 3억을 거의 3억 정도지 않습니까? 그럼 3억을 싸게 사요. 3억보다 좀 더 싸게 사겠죠. 예, 뭐 나름대로 그래서 그 방법대로 해가지고 소송해서 이기면 그동안에 또 이제 상승장이어가지고 값이 올랐다고 치자고요. 이렇게 되면은 한 건으로도 충분히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배우시는 거죠.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은 경매로 행복한 부자가 되려면 단순히 일반 물건 해가지고 지금 저희 아나스 클럽의 목표가 뉴 아나스 클럽 그 아나스 S 말고 특수물건 하는 거 말고 일반 물건 하는 분들은 대부분 단타 쳐가지고 세후 3천 정도를 목표로 해요. 물론 이제 큰 물건들 뭐 7, 8억 되는 물건들은 더 높겠지만 3억, 4억대 물건들은 세후 3천 정도면 차익이 한 5천 정도는 돼야 됩니다. 일단은 이런 물건들을 하는데 한 3, 4개월 걸려요. 그렇게 명도하고 뭐 하는데 이제 특수물건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하게 되면 뭐 소송에서 끝나게 되면 뭐 3억, 4억씩 막 이렇게 수익이 나면 되게 그것 때문에 특수물건들 되게 좋아하지만 물론 이제 용기도 필요하고 스트레스 견딜 수 있는 스트레스의 그 내성도 좀 있어야 되고 예,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것들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뛰어오셨어요? 오늘은 다행히 안 끝났네요. 예, 지난번에 끝날 때 오셔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복잡하거나 막 그러지는 않아요. 이게 뭐 그러니까 이게 건물만 입찰 물건들에서도 이렇게 그 수익 모델들이 많이 생길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이거 식사동이 아니라 여기도. 네. 그래서 뭐 건물만 입찰 또 그냥 비근한 예로 이런 것들 그냥 단순하게요. 자 보세요.
그냥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그냥 건물이에요. 이것도 건물만 입찰이죠. 토지가 없는. 그러니까 야 1,400만 원밖에 안 된답니다. 근데 보니까 1층은 상가고 22.2평. 오 크죠? 그 2층은 주택이고. 그러니까 사진으로 딱 보니 이거예요. 요거. 진한 메일 있고 여기는 이제 뭐 곱창집인가 그렇고 예. 상가가 밑에 22평짜리가 3개로 쪼개져 있고 요거는 22평짜리 단독주택이에요. 이거 야 그러니까 요즘에 내가 집을 하나 사고 싶은데 그죠? 상가주택 있는 게 꿈이지 않습니까? 월세 나오는 상가주택 2층짜리 꿈인데 1,400만 원이래요. 1,490만 원. 그래서 뭐 낙찰이 1,600만 원 이렇게 됐는데 아니 야 그러면 내가 저기 들어가서 22평짜리 저 집에서 들어가서 살면서 저 상가에서 상가가 3개니까 여기 뭐 50에 50 뭐 이렇게 네일아트도 있고 뭐 꼼장집도 있고 뭐 이런 거를 3개니까 뭐 거기서 한 뭐 150만 원 200만 원 나온다 월세가. 이러면 되게 좋겠다. 그죠? 예, 1,600만 원 어떻게 보면 누구나 마련할 수 있는 돈이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죠? 예. 건물만 감정평가니까 토지가 없어요. 토지가 없으니 언제든지 철거될 수 있다는 그런 위험 부담들. 예. 그러니까 철거될 때에 이제 아까처럼 내용 증명 오거나 소장 오면 뒤집어서 쓸 수 있는 그런 강심장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스트레스 안 받는 그죠? 그런 것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고 어떻게 치료 안 주는 법, 어떻게 철거 안 당하는 법,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고 잘 견뎌야겠죠. 언제까지? 여기가 구의자양동이거든요. 대충 뭐 짐작하시겠습니다만은 구의자양 재정비 촉지지구가 이쪽이에요. 뭐 이거 자양 3동, 4동 여기는 뭐 성수 전략 정비 구역 그래가지고 땅값이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근데 여기도 이제 지금 뭐 신통기이니 뭐니 해가지고 자양 1동, 2동 다 거의 다 지정될 분위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야 이거 한강변인데 건너편이 압구정동인데 압구정동 청담동인데 여기는 다 주택들 이렇게 다 단독주택이에요. 그죠? 여기는 압구정동은 다 아파트 단지들이고 이게 재건축 움직이면 뭐 지금 아시다시피 여기 반포에 지금 평당 2억짜리가 나왔는데 압구정동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집값이 우리나라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평당 2억 상상도 못했던 건데 2019년 20년에 뭐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 뭐 이렇게 막 입주하고 어쩌고 할 때에 우리 이제 레미안 퍼스티지가 그때 대장이었죠.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 입주하기 전에 거기가 이게 뭐 17억 18억 할 때 이게 20억 가겠어요? 어쩌고 막 얘기했던 기억들이 있거든요. 야 평당 5천만 원 6천만 원 이게 말이 돼요? 뭐 이렇게 평당 1억까지는 갈 거다. 뭘 그렇게 놀라시는가? 그랬는데 지금 평당 2억까지 지금 가게 됐어요. 전 이렇게 빨리 오를 줄 몰라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파트가 평당 2억이면 그죠? 그것도 여러분들 그냥 보세요. 압구정동이 왜 비싸겠어요? 한강변이어서 한강변인데 건너편에 여기는 그럼 같이 똑같이 비싸야 되는데 여기는 안 비싸잖아요. 그죠? 압구정동은 아시다시피 여기가 여기 강남구지 않습니까? 강남구 옆에는 서초구 옆에는 잠시 송파구. 근데 우리 이제 반포 서초동에 있는 아크로 리버파크나 여기는 이제 반포주공 1단지겠죠. 여기 1, 2, 3주구가 이제 다 재건축하게 되면 여기 엄청나겠죠. 근데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여기 바로 옆에는 관악구예요. 네, 동작구이고 관악구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강남에서 압구정동은 옆에 서초구고 여기가 송파구고 부의 축은 거의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서초구 같은 경우는 옆에 오른쪽은 강남구인데 옆에가 동작구, 그다음에 옆에는 또 관악구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상승의 압력이 압구정동보단 낮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들인데 지금 뭐 2억짜리가 지금 반포에서 나와버렸으니 압구정동은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길 건너면 압구정동인 여기가 이렇게 다 주택단지 이거 단독주택단지라는 거 잘 안 믿기시죠? 여기는 반드시 개발을 해야 돼요. 개발 압력이 굉장히 높거든요. 땅값이. 그래서 이제 뭐 신통기획부터 해가지고 다 지정돼 있습니다. 근데 다. 예. 이렇게 되면 언제까지? 아까 철거를 안 당하려면 언제까지? 예. 개발 그 관리처분 인가 돼가지고 이제 그땐 관리처분 인가 되면 법적으로 철거를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만 이를 악물고 아까 우리 철거 안 당하는 법, 지령 안 주는 법 배운 대로 예, 계속해서 그냥 뭐 몸테크를 해야 되는 거죠. 예. 이건 아까처럼
19개 아파트가 위에 올라와 있고 이래가지고 막 그거 송달하려면 진짜 뭐 엄청나게 오래 걸리고 5년 동안 송달 못했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한 채잖아요. 소유자 위에 2층에 살고 있고 밑에 상가들은 다 드러나 있으니까 그냥 송달 집배원이 와서 던져주고 가면 그만인 거니까. 그죠? 송달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근데 방법은 분명히 있는 거겠죠. 예. 그래서 월세 받고 원금은 다 회수하겠죠. 뭐 이거 예. 높게 받지는 못하겠죠. 땅이 없으니까 철거당할 그 있으니까 여기 이제 상가에서 세 개 통틀어 가지고 한 150에서 200 받고 2층에서는 내가 사는데 22평짜리면은 방 3개에다가 좋을 거잖아요. 그죠? 거기서 이제 그 살면은 전세 월세 값이 안 들지 않습니까? 그것도 수익이라고 보면 보증금 이거 1,500 안 들어오겠어요? 여기 얘네들 1층 상가랑 다시 재계약하면 목이 나쁘진 않으니까. 그러면 돈 한 푼 안 들어가고 나는 집에서 살고 그러면서 이제 2층에서 딱 이제 내다보고 토지 소유자가 어떻게 움직이나 딱 지켜보고 그런 것만 이제 하면서 한 뭐 최소한 한 4년에서 5년 정도만 잘만 견디면 재건축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토지와 건물을 같이 갖고 있어야 돼요. 재건축은 아파트 단지는 조합원이 되려면. 재개발은 안 그렇죠. 재개발은 토지와 건물 따로따로 다 조합원이 될 수 있거든요. 물론 쪼개는 거 억지로 막 단독주택 그럼 다 쪼개게? 뭐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단독주택 토지랑 건물랑 1인 같은 소유자였지만 조합원 두 명 분양권 2개 받으려고 그러면 쪼개가지고 건물 다른 사람 소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요건에 정해져 있는 게 있거든요. 어느 시점 이후에 쪼개는 것들은 안 된다 이렇게. 근데 이거는 애초부터 쪼개져 있었거든요. 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조합원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 관리 처분 때까지만 잘만 견디면 예, 그거 못 하겠습니까? 떼돈이 들어오는데 그거 못 견디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건물만 입찰 이런 것들도 예, 꽤 매력이 있는 것들이다.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딱 듣고 나니까 핵심적인 건 다 빼놓고 지금 듣고는 있는데 그죠? 뭐 어떻게 철거 안 당하는 뭐 치료 안 주는 뭐 그런 건 안 배웠지만 야 이거 진짜 괜찮구나. 한 번쯤은 해볼 만하겠구나. 대신에 용기가 되게 필요하긴 하겠구나. 맨날 내용 증명하고 토지 소유자도 일을 악물고 덤빌 거지 않습니까? 아까 그분도 예 고혈압에다가 뭐 녹내장에다가 이런 거 올 정도로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썼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경매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토지를 받든 건물을 받든 다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다 있다는 거죠. 맥만 잘 짚으면. 예, 그래서 상상력이 필요하고 예, 이렇게 경험도 필요하고 예,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건물만 입찰을 했을 때 뭐 한번 이런 거 나왔다고 치자고요. 이게 이제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여기도 10억 건물만 감정평가됐죠. 토지가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막 떨어집니다. 근데 보니까 사진을 보니까 정말 좋아요. 그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골프존입니다. 예. 야 골프존이고 2층은 스크린 골프장이고 그러면 딱 그런 생각 드시죠? 이거 낙찰 받으면 내가 건물을 낙찰 받으면 저 임차인하고 재계약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겠다. 이런 생각 드시죠? 왜냐하면 스크린 골프장이 지금 몇 개나 막 설치해놓고 있는데 그거를 철거를 다 하고 나 임대차 계약 체결 안 한다라고 나가버린다는 거는 쉽지가 않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 요건이 될 텐데 여기 보시면 위치가 부산 분들은 뭐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가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예, 부산 이거 대구죠, 대구. 예, 대구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구 3호선에 수성문역이라는데 예, 거기 역 바로 앞입니다. 입지 되게 좋죠. 예. 그런 부분들인데 이게 막 2억 4천까지 떨어져 있다. 1층은 상점이고 여기가 이제 골프존에 이게 본산지 지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렇게 대구지사인지 아니면 골프존 본사인지 하여튼 여기가 중심지랍니다. 그러니까 야 그러면은 뭐 잘 치장도 잘 해놨을 것이고 이거 철거하기 되게 쉽지 않겠는데 그리고 재계약 우리가 건물 받으면 재계약하기가 쉽지 않겠는데 이런 느낌이 드는데 여기 뭐 보증금 2억 5천에 2,200만 원 여기 보증금 300에 3억에 210만 원 1층 그다음에 2층은 그 보증금 3억에 뭐 860만 원 뭐 이래요. 그러면 예, 와 그죠? 야 2억 4천에 이렇게 받아가지고 저 사람들하고 재계약은 당연히 이 사람들은 근데 대항력이 있나요? 이렇게 보시면 2013년
7월 5일 요거 대항력 있죠. 보증금 3억 떠안아야 되죠. 여기 2010년이니까 여기도 2억 5천 보증금 떠안아야 되죠. 여기도 3억이니까 보증금 떠안아야 되죠. 아이 뭐 실제로는 돈이 되게 많이 드네. 맞나요? 예, 맞아요.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금액 제한이 있어요. 예, 그래서 보증금이 만약에 2억 5천이고 월세가 만약에 2,200이다라고 하면 이거는 보증금 액수가 2,200이니까 여기다 100을 곱하면 22억인가요? 2억 2천. 예, 2억 2천. 그러면 월세가 그 보증금으로 따진다고 한다 그러면 굉장히 지금 높은 거거든요. 예. 근데 옛날에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이 대구 같은 경우에는 뭐 보증금하고 월세를 합산했을 때 그 보증금 액수가 뭐 5억 이하, 4억 이하 되게 작아요. 그러니까 액수가 이렇게 크면은 대항력 그 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이 아예 안 됩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애초에 영세한 그런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었거든요. 그런데 2015년에 법이 개정돼 가지고 좋다. 그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있는 뭐 우선 변제권, 배당 요구권 이런 것들은 없다 하더라도 대항력은 최소한 인정되게 해주자라고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액수가 이렇게 환산 보증금 액수가 법이 정한 액수를 넘어서도 대항력은 인정이 돼요. 대항력은. 근데 그 법이 바뀐 게 2015년이에요. 근데 그 전에 저당권을 설정한 사람들은 그 법이 적용이 안 돼요. 왜냐면 당연히 뭐 그 전에 대항력이 성립 안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저렇게 대출 막 해주고 이렇게 했던 그 은행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보증금들을 한 푼도 낙찰자가 떠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야, 이 엄청난 보증금에다가 이 월세 이런 것들 이거 뭐 그러면 2억 5천에다가 이거를 요거를 한번 해볼까요? 여기 밑에 보증금 3억에 865만 원 이렇게 되면 그러면 보증금 없이 우리가 보증금을 그러면 안 받겠다. 그럼 보증금 한 뭐 3천만 원 받자. 그러면 2억 7천원치를 월세로 전환해 보자고요. 그럼 얼마죠? 늘어나는 금액이? 뭐 전월세 2억 7천이면 전월세 전환율 12%로 만약에 하게 되면 270만 원. 6%로 하게 되면 135만 원. 그럼 또 늘어나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차피 보증금은 다 날리게 생겼으니 니들 정말 뭐 큰 손해죠 얘네들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증금은 크게 안 받겠다 재계약하려면 월세만 그만큼 올려줘라 라고 하게 되면 월세는 늘어나고 보증금은 작아지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재계약을 체결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2억 4천 주고 해가지고 뭐 월세 한 뭐 3천만 원씩 받고 이러면 굉장히 좋겠죠. 근데 문제는 뭐죠? 언제든지 철거를 당할 수 있다는 거겠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철거 안 당하는 법, 치료 안 주는 법 그런 거. 그리고 또 맥은 뭘까요? 여기서 건물만 입찰해서 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아까 카라 아파트 받을 때처럼 입지가 굉장히 좋아서 그 에어비앤비를 활용하게 되면 돈이 꽤 벌리겠구나라는 그런 메리트가 물론 있어야겠죠. 토지 소유자랑 싸워야 될 때는 뭐가 돈이 들어오면서 견뎌야 되니까. 그죠? 그런 메리트. 여기도 마찬가지로 맥은 야, 저 골프존 저거 본사가 있는 데인데 저 다 철거하고 나가려면 쉽지 않겠다. 스크린 골프 다 철거해서 다 나가려면 그죠? 그러니까 재계약을 하겠구나. 물어봤더니 본사 직원하고 물어봤더니 자기들은 재계약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조사해야 될 맥이 되겠죠. 법정지상권 성립되고 안 되고는 뭐 중요하지 않겠죠. 예. 그리고 예, 그런 상태에서 또 하나는 어차피 토지 소유자랑 싸워야 될 거라고 한다면 법정지상권이 만약에 성립이 된다. 라고 하면 좀 유리하겠죠. 그죠? 철거는 당장은 안 당할 거니까. 그래도 뭐 치료를 꼬박꼬박 줘야 되기 때문에 2년 연체되면 바로 또 철거 당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꼬박꼬박 줘야 되니까 뭐 그것도 큰 저건 문제는 아닌데 토지 소유자랑 싸워야 된다면 우리가 조사해야 될 건 뭘까요? 건물 소유자 입장에서. 토지 소유자랑 말이야 우리가 장기간 싸워야 된다 그러면 저 사람의 건강 상태가 어떤가? 아까 뭐 고혈압 있고 뭐 이런 거 그런 거 조사 필요하겠죠, 그죠? 예, 뭐 조사를 좀 해봤더니 저 사람이 흥분만 하면 막 혈압 높아져가지고 금방 쓰러질지도 모른다더라. 물론 뭐 남의 건강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농담 삼아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협상을 해야 되는 건데 장기가 우리는 버티면서 월세 받으면서 버틸 거고 어떻게든 철거를 안 당하게 해줘야 되고 임차인을 위해서라도
그럴 때에 저 사람이 과연 오래 견딜 만한 사람인가? 자금력이 있겠는가? 자금력이 있으면 견디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볼 때는 그냥 가볍게 가서 조사도 해보고 다 꼼꼼하게 하겠습니다만 그냥 토지등기부원 또 열어봤더니 토지 소유자가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24억이나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이렇게 24억. 야, 지료를 우리가 만약에 안 주면 저 이자 부담하는 거 진짜 쉽지 않겠구나. 그렇죠? 저 사람이 만약에 우리를 상대로 철거 소송을 진행하면 시간 질질막 끌어가지고 한 2년 가고 뭐 항소도 가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그러면 뭐 3년 갈 텐데 우린 지료 한 푼도 안 주고 그 지료 아까 안 주는 법 해가지고 뭐 대책을 딱 강구를 해놓고 이렇게 해놓으면 돈 들어올 데가 없는데 이자는 계속 나가지 않습니까? 24억짜리니까 한 20억은 대출받았을 거잖아요. 그거를 계속 감당하면서 견딜 수 있겠는가? 저 사람 뭐 다른데 뭐 사업하다 실패했다든가 뭐 그런 정보도 한번 캐봐야 되겠다. 이런 거. 예. 여러분들이 조사해야 될 거는 판례 막 연구해서 뭐 철거할 수 있을까 없어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예. 그런 것들 뭐 해가지고 딱 하면 네. 말 되게 쉽죠, 그죠? 야, 나 지금 금방 재벌될 것 같다. 집에 가면 바로 좀 찾아봐야지. 그렇지는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엄청난 스트레스와 예, 이런 것들이 다 있을 수 있다는 거. 상대방이 뭘 공격해 올지를 알아야 방어를 하고 그렇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체계적으로 하나둘씩 배워두시면 네. 아까 보세요.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아까 이제 그 위시티 자이 그거 설명드리면서 요거는 이제 저희가 얼마 전에 받은 거니까 우리 아너스에서 이렇게 해서 하면 여기 뭐 이렇게 GS건설 뭐 대지권 취득을 위해서는 분양자금 원금 9,900만 원 및 이자 1억 5,200 이거 뭐 이자가 더 커요, 그죠? 배보다 배급이 더 큰. 그래서 2억 5천만 원을 떠안으라고 합니다. 최초에는 이게 인천시 검단 출장소로부터 취득세 납부되었다는 토지와 건물 모두 취득세 납부되었다는 사실조 회신이 있습니다. 요거만 있었습니다. 요거만. 요 한 줄만 있다 보니까 이 둘 다 이제 이렇게 받았다가 불어가 내고 받았다가 부도가 내고 결론적으로 이제 불어가 이유가 이것 때문이구나. 이걸 떠안아야 한다는 걸 공지를 해줘야겠구나라고 해가지고 공지를 해주고 나니 이제 뭐 많이 안 들어오겠다 싶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낙찰 받았죠. 3억 8천에서 4억 정도 하는데 이거 소송하는 기간 동안에 기본적으로 전고점까지는 올라가지 않겠나? 저희들은 부동산 흐름도 진단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꽤 괜찮겠다. 문제는 뭐냐면 전세가가 2억 8천에서 3억이에요. 전세만 제대로 맞출 수만 있으면 전세 놓기는 좀 쉽진 않을 겁니다. 대지권 미등기 대출이 안 돼요. 전세자금 대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근데 이제 주인은만 잘 찾으면 원금이 하나도 안 묶인 상태에서 소송을 하면서 차익은 지금 보장돼 있죠. 소송에서 이긴다는 전제만 쓴다 그러면 차익은 보장돼 있는데 인천까지 상승세가 번질 것이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요건들을 검토를 해보는 거죠. 전세 매물이 없고 전세가랑 매매가랑 거의 딱 붙어 있고 그런 상태에서 입주 물량은 저쪽에 먼 뭐 검단 신도시 그쪽에나 있고 이쪽은 별로 없고 이렇다고 한다 그러면 수도권 상승할 때 여기도 상승을 하겠구나. 이렇게 또 진단을 할 수 있어야겠죠. 소송하면서 야 이거 꽤 오르겠구나. 그러면 한 푼도 안 떠안거나 아니면 이거 한 푼도 안 들어가죠. 거의 돈이 전세 놓거나 아니면 정한되면 대출을 한 2억 4천 받고 KBC 되니까 2억 4천 나올 겁니다. 그리고 보증금 300에 월 120 정도가 보증금 3천에 월 120 정도가 월세라고 하네요. 월세 매물이 없어가지고 지금 뭐 그리고 계속 전세가 오르는 추세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2억 7천은 환수를 다 했죠. 한 상태에서 120이면은 그 대출이자 감당이 충분히 되겠죠. 2억 4천에 대한 6%일 때 120만 원이니까요. 요즘에 6%짜리는 잘 없지 않습니까? 돈이 오히려 남겠네요. 이렇게 되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특수물건인데 이게 맥은 뭐죠? 소송에서 어떻게 이길지 이런 부분들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뭐 특수물건만이 지금 개강을 한 회차가 했습니다만은 뭐 여러분들 경매를 통해서 행복한 보좌가 되고 싶으시면 이런 수익 모델들 이게 뭐 복잡한 것들 외우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저런 물건들을 찾아서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 어떻게 뭐 건물만 받아가지고 아니면 토지만 받아서 어떻게 압박해가지고 어떻게 협상하는 거 이런 것들이 주거든요. 그래서 뭐 아주 기상천외한 수익 모델들 정말로 뭐 한 20-30개를 배우는 건데 많은 분들이 뭐 200만 원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무료 강의 이거 하나만 해도 솔직히 200만 원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아예 그냥 기초적으로 배우는 것들이고 정말 수익 모델 하나씩 배우는 것들이니까
행복한 부자를 꿈꾼다 한다 그러면 정말 자신 있게 제가 강의를 추천드리니까 저랑 특수물건만 강의해서 만나셨으면 좋겠고요. 아 진짜 약장수 같습니다. 아무튼 뭐 그렇게 이제 보시면서 거의 이제 다 이제 끝났네요. 그리고 이런 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만에 하나 자 보세요. 이게 이제 정말 좀 기상천외한 건데 이거는 저희가 받은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지금 상대방 의뢰인한테 이제 받아가지고 저 의뢰를 받아가지고 소송을 진행하는 건데 이 건물만 나왔지 않습니까? 6억 4,500짜리 요거예요. 짓담한 건물. 이게 무슨 폐가도 아니고 이거는 솔직히 이거 살려가지고 마무리하기가 어렵지 않을 것 같으세요, 이거? 그죠? 이거 그냥 헐어버려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 오랫동안 방치돼 있고 이거는 근데 그래서 그런지 이걸 근데 도대체 왜 받는 거지? 이거는 살릴 수도 없고 그냥 철거를 해버려야 되는데 누군가가 7,590만 원에 받았어요. 이렇게. 성실한 사람들한테서 그죠? 건물만 감정평가가 돼가지고 정말 많이 또 이거 뭐 7,500만 원도 아깝죠, 솔직히. 이거를 쓸 수 있으면 모르는데 이건 뭐 다듬어 가지고 하기에는 좀 너무 어려울 것 같고 바로 여기 앞에가 바다입니다. 바다, 그러니까 조망 좋다 이거 뭐 그래가지고 또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바다라고 한다 그러면 염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죠? 이런 게 때 막 되게 되면 막 부식도 금방 되고 실제로 정말 오랫동안 방치돼 있기 때문에 아무 쓸모가 없거든요. 이거를 낙찰 받으신 분이 있고 저희 의뢰인은 토지 소유자입니다. 이 토지를 요 밑에 깔고 앉은 토지를 이제 KB 신탁으로부터 그 신탁사 공매를 통해 가지고 매입을 했어요. 그것도 싸게. 무슨 일이 발생을 했냐면 당연히 신탁사 공매로 매입을 했으니 입지는 좋으니까 바다가 전망이 바라다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건물을 철거를 하고 당연히 여기다 이제 뭐 새로 짓거나 해서 뭐 분양을 하려고 펜션을 짓거나 이렇게 이제 해서 건물 토지를 되게 싸게 샀으니까 뭐 수지는 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들어와서 철거 소송을 진행을 했는데 얘네들이 이 건물을 낙찰받은 얘네들이 반소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철거 당할 의무가 없고 오히려 니네들이 우리한테 대지를 공짜로 줘야 된다라는 식으로 반소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집합 건물이 있을 경우에 가끔 건물만 낙찰받았지만 토지를 공짜로 취득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걔네들이 이제 그거를 주장했겠죠. 그거를 주장해가지고 이 건물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이 건물 거지 같은 걸 받아가지고 땅 멀쩡한 거 10매덕짜리 땅을 공짜로 가져가겠다고 지금 소송을 해왔으니 너무 어이가 없으시죠 지금 다. 어이가 없는데 1심에서 얘네가 이겼어요. 저 건물 거지 같은 거가 밑에 땅이 딸려왔으니까 땅을 줘야 된다 이렇게. 저희가 1심을 맡았던 게 아닙니다. 저희는 그냥 그 2심을 저희가 이제 지고 와서 저희 의뢰인이 저희한테 이제 왔던 거니까 이렇게 판결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판결문을 좀 분석을 해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만 받았을 경우에 집합 건물 같은 경우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토지도 공짜로 취득할 수 있다. 이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형식적으로는 그런 논리를 주장했지만 제가 이제 봤을 때에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해가지고 그 토지를 취득할 수 없고 당연히 철거돼야 될 건물이고 이런 상태인데 1심 판사가 어설프게 한 그런 지식으로 그 요건을 갖췄다. 그러니까 이 건물에 그 토지 10매덕인데 저희 의뢰인은 6억인가 이렇게 반값에 샀습니다. 그 토지를 줘야 된다. 반값에 샀다고 해도 6억이 날아가는 판이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물어서 저를 찾아온 거죠. 변호사님이 뭐 최고라면서요. 그래서 아니 그런 소문이 있긴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면서 겸손하게 이제 해가지고 이제 수임을 해서 얼마 전에는 2심에서 뒤집었죠. 뒤집어가지고 그러니까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뭘 배워도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뭐 철거만 당하게 생겼죠. 이거를 우리는 의뢰인은 살릴 생각이 없거든요. 이걸 건물을 헐값에 사야겠다라고 토지를 취득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못 쓰겠구나. 철거해야겠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뭐 취득세까지 쳐가지고
뭐 한 8천만 원. 딱 철거 비용도 이것도 뭐 한 5천만 원 들겠죠. 그러면 1억 3천만 원이 날아가는 거죠. 잘못 알고 있어가지고 건물 잡으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잡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어설프게 알게 되면 이렇게 큰 돈을 날릴 수가 있다는 거. 예, 이런 부분에서 특수물건 같은 것들은 정확한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이런 소송이나 경매, 강의 이런 거는 전문 변호사에게 이렇게 예예 예예 1심의 승소 예예예 예예 예예 야 이거 지금 굉장히 그 예리하신데 그거를 알려드리면 그게 그 저희 거기서 가리키는 그 수익 모델의 핵심이 90%가 나오는 거여서 근데 그렇게 짚으실 줄 아시는 게 그게 이제 경매인으로서 자질이 굉장히 크신 거죠. 예, 그러니까 사용 승인 이후 아니면 이게 이제 뭐 그 KB 신탁에서 우리가 이걸 사올 때 그때 이제 건물이 어느 정도 지어졌는가 뭐 이런 부분들부터 해가지고 요건들이 있거든요. 예, 그 요건을 저희가 봤을 때는 일견 봐도 못 갖췄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변호사님이 어떻게 진행을 했길래 져버린 거예요. 1심에서. 그걸 막 갖춘 것처럼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아무튼 뭐 그런 부분들 그런 걸 배우는 겁니다. 이게 어떤 요건을 갖췄을 때는 취득하고 어떤 요건을 갖췄을 때는 취득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아까 대지권 미등기 동시항변도 어떤 요건을 갖추면 그냥 저거 소송을 통해서 이길 수 있고 어떤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저 돈 다 떠나야 되고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것들. 그래서 이제 이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얘기를 한번 마무리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이 물건 한번 이렇게 해서 찾아보시면 이거 동시항변 있는 거 이런 거 요거 말고 아까 하나가 요거죠. 이게 뭐 3억을 얼마 1억 7,300을 떠나야 되고 어쩌고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항변권을 행사함 이런 것들이 이제 꽤 많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 제자분들도 그렇고 이제 뭐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당시에 많이 받았죠. 그래서 이제 뭐 수익도 내고 비근한 예로 제가 이제 이런 강의를 하면서 이제 그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 거다 뭐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고 그러면 그때 이제 수강생이 만약에 이제 50명이었다고 치자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매물들이 이런 게 많았고 그러면 50명이 들었고 그리고 강의를 제가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안 하고 막 그랬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그 전 수강생도 있으니까 전 수강생도 기억을 되살리면 이런 물건 또 찾아 들어오고 그러면 최소한 7, 80대 이런 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 괜찮다 뭐 이렇게 뭐 해고 배웠으니까 단독이죠. 예. 지금 여기서 했던 우리 수강생 갓 들었던 수강생 생생하게 따끈따끈하게 들었던 수강생 한 명이 들어가지고 단독으로 받고 이래요. 그러니까 특수물건 강의를 이렇게 수익 모델 그냥 막 알려드리고 해도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이때 이런 물건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수분양자의 분양대금 미납금이 이때 막 이런 동시항변 이때 많아 이런 물건이 수백 건이 나왔었는데 근데 이 물건인지 저 물건인지 기억은 안 납니다. 하여튼 요런 금액대예요. 6억짜리를 저거 다 떠안는다는 전제하에서 이제 이렇게 4억 4,200에 받고 대출은 4억 1,300 받고 그런 다음에 이제 저 월세를 5천에 160에 월세를 놓고 정말 좋습니다 여기. 그래서 월세 정말 잘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들어간 돈이 오히려 한 푼도 없고 오히려 2천만 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자가 그때는 되게 낮을 때였으니까 160만 원으로 이자를 내고 나니까 65만 원이 남아요. 그래서 이걸 들어갔던 분이 이제 그 특수학교 장애인 특수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이제 급여도 많이 받지 못하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다닌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젊은 친구고 뭐 신용 대출로 탈탈 털었더니 7천만 원이 딱 있는데 변호사님이 저 뭐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수업 들었지 않냐? 이거 한번 해볼래? 어린 친구여가지고 이거 한번 해보시겠어요? 뭐 이렇게 해서 뭐 그래도 뭐 최소한 뭐 대여섯 명과 같이 경쟁도 해주고 그래야 되는 거 예의가 아니겠습니까?만은 단독으로 받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7천만 원이 종잣돈 2천만 원이 불어났으니까 월세 보증금 받으니까 그리고 또 65만 원이 늘어났죠.
그러니까 변호사님 하나 더 해도 될까요? 뭐 하나 더 해라. 물건 많은데. 그래서 하나 더 해가지고 종잣돈이 7천만 원에서 2천만 원씩 늘어나가지고 1억 1천만 원이 됐고 한 달에 65만 원씩 두 배니까 130만 원인가요? 130만 원이 들어오고 한 급여가 한 200 몇십만 원 됐을 거니까 급여의 거의 뭐 절반 이상이 들어오고 생활이 되게 풍요로워졌겠죠. 그런데 이제 그때 마침 이제 상승장이 이제 될 거다 앞으로 좀 부동산 진단도 좀 할 줄 아니까 앞으로 할 거니까 그 돈 가지고 뭐 다른 데 좀 투자를 해봐라 그랬더니 분당에다가 소액 아파트 투자를 한 거예요. 분당 엄청나게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때가 맞고 운때가 맞으면 예, 이렇게 뭐 물론 제 도움이 물론 있었습니다만은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행복한 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들 충분히 있다는 거. 예. 그 친구는 뭐 마음도 풍요롭고 급여는 작지만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낙찰 받으면 막 뭐 1%씩 뭐 해서 기부하고 쌀도 기부하고 막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친구다 보니까 궁핍한 마인드를 가진 게 아니라 뭔가 풍요로운 마인드가 있다 보니까 돈이 멀리 가지 않고 이렇게 따라오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오늘 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들 이제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어가지고 오셨을 텐데 돈이란 것들은 예, 막 쫓아간다고 오는 게 아니고 자기는 자기 선에서 최선을 다해야겠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 제 특수물고만 강의도 듣고 돈 아까워하지 마시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면서 누군가의 도움 하에서 하는데 중요한 부분들은 마인드는 늘 그렇게 뭔가 내가 급하다, 절실하다 이런 마인드로 여자분들로 아시지 않습니까? 남자분이 막 좋다고 막 쫓아다니고 막 이렇게 막 하면 막 피하게 되지 않... 그죠?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세상을 지배하는 이치 속에서도요.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행복한 부자를 꿈꾼다면 부자를 먼저 꿈꾸지 마시고 먼저 갖고 있는 거에 만족하면서 하는 그런 풍요로운 마인드가 있는 상태에서 뭔가를 하면 그러면 뭐 주변에서 사람들도 많이 도와주고 기회도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내가 막 절실하고 막 결핍된 모습 보여주고 쫓아가고 이런 모습 보여주면 그 귀인이라고 하나요? 그런 사람들도 서로 피하고 막 그러지 않을까요? 예,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늘 마음의 평정과 예, 그런 것들 너무 욕심내고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차근차근히 밟아가시면은 충분히 그리고 지금은 때가 별로 좋은 때는 아닙니다. 제가 이제 부동산 전망도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2022년 정도쯤에 수도권 시장은 이제 마르고다트로 오르다가 마무리를 하고 끝을 내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물가는 폭등하고 폭등한 물가를 잡으려면 이례적인 금리 인상밖에 없었고 금리가 너무 급하게 오르다 보니까 사이클과 무관하게 전국적으로 관망을 하는 그런 시점이 돼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처 에너지도 터뜨리지 못한 거 그 나머지는 에너지 그 다음에 2년 동안 지켜보면서 응축된 또 에너지 그게 이제 한번 터지고 나면 뭐 다른 무슨 막 유튜브 전문가들 보면 뭐 그동안 하락기였다가 새로 상승기다 뭐 계속 올라갈 거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것들은 그 좀 위험한 생각인 것 같고요.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예, 이 에너지만 터지고 나면 수도권은 이제 거꾸로질 거라는 거죠. 지금 뭐 토지 거래 뭐 허가제 풀렸다고 해서 막 강남권들 막 비싼 데도 막 들어가고 허가 딱 묶이니까 또 줄어들고 서울권 강남권 시장이 막 치고 올라가 가지고 하는 건 맞습니다. 예, 그 가장 이제 또 하방 경직성이 지탱돼 가지고 잘 안 떨어지는 것도 맞지만 가장 먼저 하락기로 돌아갈 때 가장 먼저 떨어지는 데가 또 강남이에요. 거꾸로 지는 데가. 예, 이거는 그냥 빈말이 아니고 그냥 오랜 시간 연구한 것들이니까 가장 먼저 거꾸로 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노도광이나 이런 데들 뭐 안 올랐던 애들이 갭 메우기 하고 천천히 이제 뒤늦게 또 거꾸로 지고 뭐 경기도 인천 거꾸로 지고 그러면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이 뭐 상승장의 초반이고 뭐 새롭게 해서 막 투자하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사이클은 지금은 그냥 적정하게 특수 물건은 되게 많지 않습니까? 지금 뭐 경매 물건이 많으니까 특수 물건도 많아지는 거죠. 특수 물건 공부하시면서 차근차근히 돈 잃지 않고 안전하게 뭘 하시다가 다음 사이클 때에 그때 이제 집중적으로 뭔가를 움직이시면 용기 있게 그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전문가들이 뭐 라이트하우스 쇼킹 부동산 뭐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마루다토록 떨어진다고 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지금은 굉장히 득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야, 오바라 내 말 맞지 않았느냐? 근데 우리는 상승할 때는 상승 잘하고 하다가 활용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지금 떨어질 때니까 안 사고 근데 그 양반 말 믿고 마루다토 떨어진다고 하니까 안 샀다가
떨어졌으니까 아, 거봐 안 사길 잘했네. 이거는 솔직히 아니죠, 그죠? 예,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뭐 중언부언하고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시든 간에 행복한 부자가 됐으면 좋겠는데 행복한 부자에서 부자보다는 행복 쪽에 먼저 방점을 두고 예, 이거 저 욕심도 좀 버리시고 편안하게 경매를 접근하고 특수물건도 아까 예, 특수물건 받았는데 뭐 그냥 빨리 막 뭐 저거 해야 될 것 같고 막 욕심 낼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둘 다 망하고 서로 힘들어지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생각하시면서 양보할 때 양보하고 하고 그러면 충분히 예, 여러분들 행복한 부자가 되는 시기가 멀지 않았다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오늘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